정신이 뭐고 건강이 뭐냐? 자, 정신 플러스 건강을 합친 한문이야. 정신 건강.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럼 건강이 뭐냐? 그 나눠준 대로 헬스. 이 헬스라는 건 완벽한 전체가 완전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홀이라는 영어에서 시작해서 할례로 해서 헬스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헬스가 됐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질병이 지금 없어. 약 먹는 게 없어. 그리고 허약하지 않는 상태야. 그럼 건강하다 그러죠? 건강의 개념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질병이었거나 약하지 않은 상태라도 우리는 신체적, 그건 신체적, 또 정신적, 또 사회적인 어떤 대면관계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완전한 안녕 상태를 건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넓고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완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은 우리 인간사회의 모든 의식주, 노동, 일할 때,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 모든 밀접한 관계가 개인의 영향이 주면서 정서적인 균형이 잡히고 또 정신적인 구조의 외부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건강이에요. 그러니 내가 건강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돼요. 완전함.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꼭 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과정을 접근할 때 내가 건강한 접근 방식, 건강한 관계 유지, 건강한 내가 일, 건강한 의식주 이런 식으로 전부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WHO에서 무조건 정의를 WHO의 개념으로 많이 우리가 적응을 해요. 거기서도 정의를 내렸어요. 건강한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주장한다. 안연이 아니 안녕입니다. 제가 이거 막 쳐가지고 여러분한테 놀아주려고 이걸 지금 오타가 나옵니다. 우리 국어 그러면 정신은 뭐냐를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정신은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우리 영혼이나 마음이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도 나오죠. 또 우리가 동양적인 학문에서 건강과 정신은 또 틀려요.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잘못 체크가 되면 거기 없을 수도 있는데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뒤에? 사유. 왜? 용어가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만 조금만 더 하고 용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야 실질적인 정신과 장애와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마약 또 이 중독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카피를 해줘야겠다 해서 제가 용어를 정리했어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정신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그건 없는 거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의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한 또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우리가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양은 건강을 질병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정신의 고향, 고치라는 측면에서 만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 하고 동양에서는 정신과 마음을 같이 보고 이쪽으로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건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동양에서 여러 가지 수련하는 법, 마음을 정신과 동일하게 간주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수련하거나 또 조화로운 삶의 기본으로 하는 경향이 강한 게 우리가 쭉 위에서부터 느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들어간 속담이나 경언이 제일 많은 게 동양이고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을 기억할 때마다 이게 정신 개념과 건강 개념을 같이 얘기하는 거구나 하려고 내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는
실제 질병 어떤 큰 개념은 약 먹고 낫지만 진짜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성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성. 이게 다 정신과 마음에서 오는 병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넥스 먹고 속 차려. 이게 정신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야,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마. 이것도 자기의 머릿속에서 뭔가를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목표를 세우는 데서 이런 얘기들. 모르면 약이고 아는 게 병이야. 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마음에 너무 조급하게 갖지 말고 머리를 쓰고 막 스트레스 받게 스스로 몸을 저거 하지 말라는 의미고, 또 공든 답이 무너지라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 계속 자기가 노력하고 또 접근하면 그것이 튼튼하게 기초가 수립된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잘하는 거 정신력과 의지의 벽원이 뭐가 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마약 했을 때 얘기했지만 이제 중독과 마약이라는 걸 대하면요, 우리 이 뇌세포가 없던 게 처음에는 막 혼란이 오고 안 받아져. 왜냐면 이 뇌세포에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신경정신 물질이 안 생겨. 그런데 자꾸 그 뇌세포가 뉴런이 자꾸 강해지면서 중독과 이쪽 마약에 대한 그 뇌세포가 강해지고 두꺼우면서 연결이 막 생기면서 이제 여기에 차지하는 세포가 가소성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따가 또 오후에 강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점점점 여러분들은 마약과 이 사회복직에 여기 뇌에 차지하는 그 범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경을 쓰고 하다도 뭘 보더라도 마약과 연결시켜서 보고 사회복지 정신건강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나의 수준으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해서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건 외국에도 속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체를 건강하게 하면 정신도 건강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칸트가 한 말이 있죠. 나는 해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 이제 시작했으니까 나는 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칸트가 한 말이에요. I ought to, therefore I can.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 격언 정신 개념이 나온 데서 이 두 개를 붙들고 나 오늘 시작하니까 1년 후에 마무리한다.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30명이 시작해서 12명이 마무리하는 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각오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것의 핵심은 정신건강이 뭐냐가 1장에서 쭉 다루고 2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면 장애가 뭐냐, 또 장애의 개념이 쫙 풀어져요. 거기서 특히 정신장애, 즉 디솔더라는 것을 정의하고 막 하면서 개인적 장애, 신체 장애, 의식 장애, 능력 장애 이런 게 쫙 1, 2, 3, 4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쭉 해나가고 싶지는 않다. 이건 나중에 조금씩 하겠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얘기한 7절에서 습관성 물질과 행동장애, 또 이제 이따가 그 마약에 관계된 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성 물질이라는 게 주로 습관성 물질 같은 거는 이제 약이나 향정신, 의약품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이제 조금씩만 하고 자세한 거는 이제 용어만 하고 자세한 거는 이제 마약 시간에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보세요. 이게 이 용어가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된다. 이게 마약에서도 사용하고 우리 이 정신건강에서 필요한 거다. 자, 일단 사용이라는 게 뭐냐? 사용.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특정한 물질을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거야. 우리가 뭐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뭘 활용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약을 먹는 건데, 그래서 사용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오용, 미스가 붙어요. misuse. 즉 규정,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용하지 마라. 의사 처방을 받았을 때 이걸 너무 남용하고 또 틀려요. 오용하지 마라. 이거는 요거를 꼭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요거만 또 하루에 한 번만 먹으세요. 저녁에만 먹으세요. 요 규정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아유, 이거 내가 뭐 아침에 안 먹었는데 영향력이 없어. 점심에 한 번 더 먹지. 이게 오용이에요. 임의로 사용하는 거.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오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남용이 뭐냐? 이제 남용이 바로 중독과 연결되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남용, abuse. 이거는 우리가 행동, 감정, 행동에 인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이 중추신경계가 있어요. 이제 제가 뇌를 조금 잠깐 얘기했지만 또 이 신경계로 들어가면 이 뇌에서부터 이 온몸으로 연결된 중추신경계, 이제 신경의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항정신의약품, 약물을 비의학적으로 아파서 치료로 먹어야 될 걸 안 아픈데 요걸 먹으니까 환상이 오고 잠이 잘 오고 요걸 먹으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멍 뜬 것 같고 이러니까 아프지 않는데 그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의학적 사용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직업적 역할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 즉 이걸 먹고 붕 뜨니까 지금 나도 감기약을 먹으니까 멍한데 그냥 자고 싶고 여기 안 가고 싶고 자꾸 몸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내 할 일도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남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자체가 초래시키는 것이 남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의존이 뭐냐? 디펜던스, 의존. 이건 남용에 더해서 내가 계속 그걸 또 찾고 또 의존하게 만들면서 자꾸 발달시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로 연결되냐면 바로 내성과 금단 현상이 핵심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내성이 그래서 우리 항생제 저번에 약간 얘기했죠. 어디 골마서 항생제를 대수술 안 먹는 건데 항생제를 먹었어. 하나를 먹었어. 그 며칠 뭐 3일 뭐 그래서 오래 안 줘줘요. 항생제는 3일만 또 와서 또 확인하고 또 줘줘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배 교수님, 나 이거 무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의존에 의해서 내가 약물의 활동에 대한 강한 열망을 막 끌어올리는, 나중에 이제 갈증에 대해서 또 저쪽에서 이제 중독을 얘기할 때 하지만 그런 강한 열망과 집착을 만들어내서 내 통제력을 상실해. 전전두엽이 안 돼 하는데 변연체가 안 돼, 나 불안해, 이걸 빨리 먹어서 그 기쁨을 느끼고 싶어. 이 뇌에서 서로 싸우다가 전전적이 지게 만드는 게 의존을 하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뇌를 약간 먼저 설명드린 게 중간중간 이런 걸 설명할 때 약간씩 넣어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뇌 구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는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이제 도파민이나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을 또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들 논하지로 좀 잠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성이 쌓이는데, 내성이 뭐냐? 기존에 마이신 하나리면 됐는데 이게 전에 하도 먹어서 내 몸에 마이신 하나가 들어와갖고는 그 곪는 상태를 싸워서 이기질 못해. 그러니까 두 알은 먹어야 돼. 배는 먹어야 이걸 이겨내. 이게 내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더 필요한 거죠. 똑같아요. 약을 먹을 때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처음 먹는 사람은 만약에 1mg 눈금 하나를 갖다가 딱 맞으면 뿅 가는 게 뭐 3, 4시간 간다고 치자. 그러면 2번, 3번 맞을 때 그거 먹으면 처음에 맞을 때만 30분, 1시간 뿅 하다가 금방 탁 깨가지고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또 다시 먹고 다시 맞는 시간이 더 가깝게 당겨지면서 이제는 양이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 이게 남용과 의존과 내성이 같이 이동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약을 준비해 놨다가 약을 계속
늘리거나 시간을 하루에 한 방 갔던 게 이제 하루에 아침 먹고 나가야 돼. 내가 정신을 살려면 맨날 저녁에 맞고 그걸 느끼면서 푹 잤는데, 그리고 아침에도 일반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아침에도 일어나기가 싫고 이걸 맞이해야 움직일 것 같으니까 맞고 기운이 나서 일하는 거야. 이러면 횟수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이게 남용이고 내성이 점점점 쌓여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중독 과정을 지금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양이 없어. 사놓은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게 있어. 그런데 지금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막 뒤져. 어? 이게 이제 담배로 예를 들면 남자들, 우리가 마약을 안 해봤으니까 담배를 미리 사다 놓는데 담배를 안 사왔는데 밤 1시에 이게 담배가 떨어져서 막 입에서 땡기는데 혹시 뭐 어디 없나 막 여기저기 주머니 다 찾으러 다녀요. 오죽하면 이건 나도 경험했던 거야. 그때 이제 저것 때문에 문을 일찍 닫을 때 24가 없을 때 그러면 하다못해 길거리에 나와서요 꽁초가 없나 돌아다녀요. 꽁초 있으면 그거라도 이렇게 펴요. 이게 무서운,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담배도 이래요. 담배도. 그런데 마약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모아놓고 이렇게 숙식하면서 같이 치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 다르크 같은 거 이제 내가 이제 설명해 줄 건데, 그때 하면 그 찾느냐고 막 온 방을 다 뒤집어요. 막 그거 이 시간이 되면 옷 뭐 이불 구덩이 막 이런 책상 책 다 뒤집어 놓고 이게 그 갈증에서 그 약을 찾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이게 의식, 정신, 몸까지 탁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남용이고 그만큼 금단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금단이 이제 막 식은땀이 오기 시작해. 막 불안이 와. 막 그러다가 자, 맨 처음에 우울이 어떻게 오냐면요. 처음에 도파민이 확 오르면 막 흥분되고 기분이 좋고 각성제가 있다가 약기운이 쭉 떨어지면요. 기분이 다운되면서 꺾여지는 것처럼 우울이 팍 오면서 완전 반대의 감정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또 갈증이 생기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막 이제 찾는 일 막 돌아다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없다가 나중에는 뭘 훔쳐서라도 도둑질해서도 돈을 만들어서 마약 구입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문제,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까지 가는 게 금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금단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금단은 해줬죠? 제가 그때 내성 다음에 금단 현상. 요거는 영어까지 외워두세요. withdrawal. 이게 보통 우리가 원서를 보면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것 정도는 저거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물질의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증상.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다른 거는 너가 해도 이렇게 특히 있잖아요. 다른 건 막 참게 하고 문을 닫아서 막 꼼짝 못하게 하고도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위험하다는 그 사람 최고의 자살률보다도 많다고 지금 계속 얘기했던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예는 금단이 너무 심해갖고요. 이거를 안 주면 혼절해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위험한 금단 현상이 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사들도 그렇게 급히 혼절돼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때는 깨우기가 어렵지만 아는 경우는 그 다음 아래 마약까지 주입을 해서 다시 이것이 살아나게 해서 점점점 낮추는 식으로 금단을 줄여줘요. 이래서 엄청나게 어려울 정도로 마약의 금단을 잡기 위해서 약한 다른 마약을 쓴다 할 정도로 금단이 심각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약에서 자세히 배우고, 이것도 지금 정신건강에서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생리적인 중독해서 이 중독이 두 가지로 크게 좁은 의미의 중독이 있고 넓은 의미의 중독이 있어요. 우린 그냥 중독하고 쭉 설명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행동적 결과를 초래할 때 좁은 의미로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 걸렸어. 나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독에 중독됐어.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거를 좁은 의미의 중독, 즉 생리적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들어가는 인톡시케이션이라고 영어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인톡시케이션. 알았죠? 우리나라는 같은 중독하니까 다 같은 건 줄 알지만 인톡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생리적 중독. 또 우리가 마약 중독 이런 중독은 에딕션 해갖고 잠정적인 여러 개념 전체를 포괄하는 잠정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해요. 그래서 특정한 행동이 자신이나 주위에 피해를 주는 거야. 폐해를 초래해서 이를 조절하고 하지만 영 통제할 수가 없고 통제력을 잃고 반복하는 행동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성 중독이라고 표현해서 에딕션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알고 이 중독에는 바로 오늘 이제부터 해야 될 이제 이 정신건강원에서 물질 중독, 물질과 관련된 중독이 있고 비물질 관련 중독, 장애, 즉 행위 중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신건강론을 배울 때는 물질 중독은 우리 마약학에서 배우는 게 물질 중독이고 진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울 때 행위 중독이에요. 마약을 안 먹어도 행위에 의해서 중독되는 게 무수히 많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대강 배우고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론이에요. 그래서 행위 중독에는 무형과 유형이 있어요 또. 그래서 무형 행위 중독은 과정 중독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맞는 말이에요. 저기 종교도 있잖아요. 종교도 이 일반 이런 장로교 이런 게 아니라 특수 종교 이단이라는 데 이런 데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쓰지. 너 종교에 중독 걸렸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중독이 이런 데서도 지금 쓰임을 받아요. 이게 바로 무형행위의 중독에서 과정 중에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데 있어서 막 집 모든 걸 내다 놓고 막 거기에 빠져서 그 처자식이나 남편 다 또 내팽개치고 가서 설거지는 이만큼 쌓였는데 내부두고 거기 쫓아다니고 갔다 바치고 막 이런 이단성 그런 것들에서 종교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 교회나 목사들이 많이 손가락을 받는 잘못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 중독이에요, 이게.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유형행위 중독은 우리 도박을 따라서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쇼핑 중독 걸려봤어요? TV 딱 틀면 막 옷이 막 나와, 화장품이 막 나와. 우리 이거 SNS 막 보면 광고에서 막 한두 번씩 다 확인해. 요거 괜찮은 게 있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따 이제 중독의 과정을 내가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한 여자는요, 요 탁탁탁 찔러서 살 때 도파민이 탁 나서 쾌감이 생기니까 사서 맨 처음에는 열어봐요. 중독 과정에 들어가면요, 안에다가 안 쓰고 딱 또 막 이걸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봐. 이걸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보는데 딴 걸 봐야 되는데 그쪽만 봐. TV도 연속으로 안 보고 그것만 봐. 찍어서 구매하면 팍 이게 와. 그러면 또 딱 도착하면 또 싸놔. 방에 꽉 차도록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까지 가는데 설마 나는 안 그래? 천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4-5개씩 다 쌓여있어요. 구석구석에. 에? 쓰다가 중단된 것들. 이게 계속 가게 만드는 게 중독이에요. 그게 도파민으로 내가 쾌감을 딱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매운 거 확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냥 땀 확 흘리고 스트레스 해소한다는 식으로 옷 사면서 쇼핑 생활 쫙 돌면서 하나씩 사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시작의 발단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면서 행위 중독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뭐 빠친걸 하든 뭐 하든 게임을 하든 할 때 이 머리 아픈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이 생각을 거기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잊어먹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하는 게 시작이고 중독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금 빨리빨리 저걸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할 거는 좀 이제 장애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가죠. 장애도 제가 그 요약해 준 거 있죠? 없어요? 장애 있죠? 요거 좀 설명하고 갈게요. 이 장애 개념도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알아야 될 때 많아요. 우린 장애하면 여러 가지 뭐 소아마비, 뭐 불구, 뭐 이런 것만 머리에 탁 떠오르는데 이건 개인적 장애가 있고 사회적인 환경적 장애가 있고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 장애는 우리가 늘 생각만 하는 신체적 장애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의식 장애와 능력 장애까지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 신체 장애는 생리적 신체 구조 장애, 예를 들어 절단이 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신체 기능 장애, 걷는 기능을 못하거나 중풍이 와서 못 일어나거나 이런 신체 기능 장애를 포함한 거고, 의식 장애는 신체 장애가 원인이 돼서 2차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란간 다리를 못 쓰거나 못 걷거나 소아마비가 되면요, 신체 장애에서 의식 장애, 정신 장애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만들어놨나 이러면서 막 혼란이 오면서 의식과 정신을 흔들어 놓으면서 장애가 발전돼요. 근데 거기서 다시 바로잡고 종교에서 뭔가를 찾거나 성령님에서 그걸 회복하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거에서 그 휠체어타고 막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뭐 농구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갖고 자꾸 살면서 또 이성 간의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케어를 받으면서 사람이 되거나 이런 과정을 걷기 전에는 수많은 의식장애를 갖고 간다. 그래서 현장 객관적으로 인식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전부 불만적인 거, 속으로는 마누라가 고마워도 막 집어 던지고 모든 게 불만스러우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래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장애로 인해서. 능력장애는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신체장애와 의식장애가 통합되면 주체적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 이런 사람들은 직장생활이나 뭐 돈 버는 일도 못해요. 이게 먼저 치유가 돼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회 환경적 장애. 겉은 신체적도 멀쩡하고 머리도 멀쩡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이 사회 적응, 인간관계도 못하고 조직생활도 못하고 오래 못하고 중간에 두 손 들고 나오고, 이 물리적 환경장애와 문화적 환경장애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도 성격적으로 또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따돌림도 받고 그러면서 방구석에 틀어앉게 되는데, 마약까지 하면요, 그 후유증에 있어 사람이 그 이상 뇌가 파괴되고 병정되니까 더 그거보다 더 바닥으로 되면서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능적 장애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이고 인간관계고 가족관계, 처자식 관계에 대해서 정신 차리게 될까요? 말은 잘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알코올에 대한 예를 시작할게요. 우리 저기서는 알코올을 안 해요. 저번에 강의 한 번을 딱 했는데 우리가 제목이 마약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알코올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독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 담배처럼 주위에서 보고 느낀 게 가장 많은 알코올에 대한 중독 과정과 그거를 풀이 설명을 하는데도 필요한 게 알코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알코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단 10분마다 10분 좀 하다가 말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책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요 이제 최신 정신건강을 내가 특히 이 세 권 중에서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따가 이제 마약이나 여러 가지 장애나 또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한 그 중독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마리화나 그러면 아니 맨 처음에 이제 정신병으로 얘기합시다. 근데 정신병 이러면 정신병 병원에 가거나 정신자 붙은 정신의학관에 가거나 가면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도 정신병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은 뭘로 판단하느냐? 바로 적용 기준이 있어요. 맨 처음에 설문지 같은 걸 원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했죠? 나의 상태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동그라미 치래. 그래서 그 상황에서 6개 이상일 때 이 사람은 이걸로 판정, 경상으로 본다, 중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만든 게 바로 WHO에서 만든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만든 규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도 있는데 얘네들 걸 베끼면서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들이 최근 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이 책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책을 중독학개론을 쓸 때 이거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그 적용 기준 여기서 이걸 많이 인용해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너 마약 중독이야. 너 만약에 마리화나가 지금 이제 중독 상태야.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말로 않고 이제 배운 사람이라면 이거 적용 기준. 뭐가 중독 상태고 뭐를 느낄 때 이거 금단 현상이고 이걸 판단하는 게 의사도 다 그걸 보고 하는 거고 수많은 수백을 겪으면서 경험에 의해서 그 플러스 진단을 내려서 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앞으로 치료를 하거나 가르칠 때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론을 먼저 강의를 하게 됐다. 석사과정을 미리 땡겨서 한다.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배울 때 우리가 마약학을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가 되고 많이 알게 돼서 다른 마약학 박사들보다 이거를 알고 배우면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더 가깝게 잘해서 사람 앞에 강의 앞에 쓸 수 있다. 여러분들 목표는 마약학 강의가 되는 목표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또 배우고 이수하고 마약 예방 강사 자리를 취급하면 여기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2번 강의 실습을 거쳐서 지금 6명이 됐지만 12명 중에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2번을 했을 때 괜찮으면 이제 바로 교수로 임명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일찍 오시는 지금 5명들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나중에 이제 그게 기억하고 있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 1년 해갖고 교수가 되고 강사가 돼서 앞에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예? 이게 그런 과정, 이게 1기, 2기가 좋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기존에 수많은 같은 것들이 있는 데는 맨날 다녀봐야 자격증 하나하고 그 수료증이나 졸업증 하나요. 근데 우리는 실질 이거를 배워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나가서 가르치고 그걸로 예방시키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강사, 교수 양성 과정이니까 적극적으로 빠지 말고 1년 버티세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교수님들, 강사님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강의비를 안 줘도 3년을 버티라 그래요. 왜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쉽게 이 강사, 교수 자격을 딴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교수 저걸 주잖아요. 그러면 3년만 여기서 버티면 다른 데 평생교육원이나 대학교 무슨 강의 과정에서 교수 모집하면 나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3년 경력 있어 경력 측면에서 하고 성적 측면에서 떼어달라고 해서 제출하면 여러분 강사, 교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회복지학 쪽으로는 석사뿐이 못했으니까 석사는 강사를 못해요. 왜? 박사 후 1년의 경험이 있어야 돼. 강의 경험. 대학교나 평생교육원에서. 석사는 석사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회복지학 강의를 하게 됐을까요? 석사뿐이 안 됐는데 바로 그 전에 내가 그 평생교육원 우리 종교계통 예? 거기에서 교단에서 하는 사회복지학에서 교수 3년을 했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런간에 이걸 자격을 내는데 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교육청에 내나? 딱 알아보니까 내 자료가
언제 몇 시간 뭐 강의하고 뭐 쫙 경력 증명서를 띄워줘. 그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수를 따고 경력을 3년 이상만 하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라. 이게 바로 처음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노하우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이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 알코올 좀 얘기할까요? 이 알코올은 저기에서는 잘 안 해요. 알코올을 하기 전에 요거부터 요거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각성제다. 네? 지금 저번에도 몇 번 들으신 분 각성제다, 흥분제다, 뭐 저기 막 말들이 많어. 일단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습관성 물질 여기에는 알코올이 자 먼저 물어볼게요. 알코올이 진정제일까요? 각성제일까요? 알코올이 각성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울 게 봐. 습관성 물질에 진정제가 있고 각성제가 있고 환각제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써. 자, 그러면 일단 알코올이나 진정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알코올을 먹으면 확 이게 힘이 나가지고 막 각성이 막 생기는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메스 암페타민이나 또는 수면제 같은 거, 수면제는 예를 들어서 진정을 시키니까 내가 다운 시켜가지고 모두 활동을 중단시키니까 진정제 개념이구나. 그럼 메스 암페타민이라고 저번에 필로폰 뽕이라고 하는 거는 각성제야. 그럼 대마 같은 거 뭘까요? 대마는 애매한 게 바로 두 개가 같이 가. 각성 효과도 처음에 반짝 있으면서 완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대마를 먹으면요 밥이 엄청 땡겨요. 막 맛있고 식욕 없는 사람한테 먹이는 게 대마예요. 자, 뭐냐? 암 환자가 가장 힘들고 오래 못 사는 마우가 암이 걸리면 여러 치료를 받다 보니까 계속 구토하고 해서 식욕을 밥을 먹으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약성을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게 바로 식욕을 돋구는데 암 환자한테 주는 게 마약성 제제예요. 그래서 마약은 진정제면서 각성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또 환각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애들 막 그때 와서 막 흡입제 이게 막 흡입한다 이런 거 있죠. 이걸 환각제. 그러면 해갖고 막 이렇게 이 공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뭐 본드를 이게 흡입하거나 가스 같은 거 이게 흡입하는 거 환각제입니다. 이런 뇌를 변화시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관찰될 수 있대. 우리가 외부를 봤을 때 사람이 흔들흔들하고 관찰될 수 있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진동제는 자가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제를 먹었을 때, 각성제를 먹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것 같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알코올을 먼저 하려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중독이 되고 심하고 금단 현상을 막 겪으면서 정신분열증이 오고 정동장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신분열증이 뭐야? 이러고 지나가지만 정신건강은 이제 나중에 정신분열증은 정신병과 뭐가 틀리고 딱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마약의 증상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약 교수들도 이걸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중독은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뇌과학의 발전으로 해서 제가 그 회로를 몇 가지 얘기했지만 도파민에 의해서 몇 가지 회로를 통해서 중독이 된다고 했지만 아직 완벽한 중독의 원인이 아닙니다. 점점 지금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요인적 질환이라고 해서 이건 생물학적 요인도 있고 유전학적 요인도 있고 사회학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다 요인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독의 원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성 물질은
중추신경이 뇌에서부터 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내려가서 온 장기로 연결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서 자 이제부터 흥분제도 우리가 이제 일반 흥분제 이렇게 표현했으면 안 돼.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알았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은 마에서도 뭐 이건 흥분제요 억제제 이렇게 쓰면 안 돼.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알았죠? 네. 이제 용어를 학문적인 공부를 했다는 사람처럼 이렇게 써주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 중추신경 흥분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혈중 농도가 쫙 올라가. 그러면서 중추신경의 전반적인 기능이 상승을 하며 자극을 줘. 그러다 보면 막 호흡이 심박수가 툭툭툭 근육이 막 긴장이 되고 또 증가가 돼. 반면에 이게 약균이 딱 떨어지면 혈액 중도가 급격히 쫙 저하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반전이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 또한 흥분해서 우울로 탁 다운되는 거예요. 예? 아까에서 우울증이 표현을 약간 쓴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중추신경에 연결된 흥분제의 역할. 억제제는 반대예요. 억제제. 반대로 중추신경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진정장벽을 유발시키니까 졸리고 나른해지면서 혈중 농도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나른하게 만드는데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건 다운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른하고 막 하다가 혈중 농도가 증가가 딱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약기운이 다 떨어져서 이제 금단 현상으로 들어가 반대로 호흡 억제가 딱 와. 예? 예? 진정제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수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수면제에서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얼큰하고 졸고 나른한 정도가 아니라 양이 많고 남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급격히 상승돼서 오히려 호흡 억제가 일어나면서 혼수 상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펜타닐의 위험성, 마약성 진통제 아까 얘기한 거죠. 양이 늘어나서 다운되고 저세하면 위험하고 가고 호흡이 완전히 다운돼서 완전 숨이 멈춰요. 그래서 자살률보다 높은 거고 젊은이의 자살률 중에 1위가 이거의 사망률이. 네?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냥 전체적인 게 아니에요. 18세 청소년부터 49세 그 우리 총장령들의 통계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뭐 노인네까지 합치면 사실 다 합쳐도 그만큼 넘지는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제지만 양을 조금 먹었을 때 우리가 왜 이걸 만들어놨냐 위험한 거예요. 바로 마약성 사기, 암 환자 사기 같은 경우는요, 아파갖고 잠을 못 자. 맨날 저 주사로 맞아봐야 3-4시간뿐이 안 가. 그러면 자다가 여러분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하고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개발한 게 펜타닐을 개발했는데 아주 싸고 간단한 화약 반응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걸 또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면 계속 주사를 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패치, 동그라 이렇게 패치를 만들어서 여기다 딱 붙이면 이게 조금씩 24시간 이게 해가지고 아픔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처음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보통도 없는데 한 장이 아닌 파스처럼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혼전해서 응급실 가는 거예요. 막 깨우고 난리쳐 산소 호흡하고 난리쳐서 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억제제 농도가 높았다가 떨어지면 어떤 증상을 유도할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호흡 억제되면서 혼수 상태가 간다고. 네? 그러니까 호흡이 억제되면서 혼수 상태가 간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호흡이 딱 멈추고 안 되는 거야. 숨을 쉬고 싶어도 에? 몸에서. 그러니까 혼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불안전이나 이런 건 뭐예요? 억제제 농도가 지속적으로 확 양을 늘려서 높아졌다가 이제 약기운이 확 떨어지면 뭐가 올까요? 증상이 반전을 유도해서
불안감이나 불면자미하거나 막 진전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두렵고 막 누가 막 잡으러 경찰이 날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불안감. 이렇게 심하면 뭐가 생길까요? 간질 환자 같이 간질까지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건 자세히 어떤 펜타닐이 영향을 해서 어디를 마비시키고 어느 활동을 못 해갖고 막 그냥 몸이 굳고 지금 근육이 굳는지 그거는 나중에 다 설명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발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내가 지금 중독학 개론에서 146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까 책 설명은 오늘 정신건강이니까 이거고, 이제 마약에서 제가 오후에 2시간째 그 중독학을 할 때는 또 제가 책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건 안 하는 게 현재 출판을 안 한 거 복사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비싸. 그래서 지금 책 소개를 안 하고, 요거는 작년에도 제가 소개 안 하고 팔지 않았어요. 단지 치유회복론 하나는 팔았어요. 치유 단계에 들어가는 거기에서는 거기는 언제 호르몬하고 이런 걸 좀 많이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지금 알코올을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벌써 20분이 다 됐어요. 쉬었다가 이제 30분에 우리 이 부원장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강의를 일단 하면서 요와 정신 건강론이 뭐다, 정신이 뭐고 건강이 뭔가를 대강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강 이해하시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그 이취임식, 총장 이취임식이 오후에 2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강의는 못 할 거예요. 한번 제가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른 학과를 할 거예요. 과목을. 그러니까 좀 일찍 와주셔서 또 새로운 과목을 듣고, 제일 이제 오늘 이따가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가도요, 거기 있는 주보를 꼭 챙기세요. 주보를 챙기라는 이유는 예배 순서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주보 옆에 지금 내가 잔뜩 해서 쌓았어요. 토요일 채플 주보가 있고, 저 주일날 설교 주보가 있어. 주일날 설교는 참고할 때만 보고 그냥 요 토요 채플 걸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간표가 있어. 무슨 강의를 몇 시간에 무슨 교수가 하고, 그 다음에 요 뒷장을 보면 다음 주일에 있을 행사와 다음 주일에 할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알려주고 자기가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왜 강의 시간표도 없어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들 막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미리 2주 전까지를 내다보고 자기가 준비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시간만큼은 꼭 내가 바빠도 다음으로 미루고 꼭 참석을 해야 돼. 내가 지금 급히 병원을 가는 일인데도 오전에 뭐 빠지지 말고 오후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오전에 좀 갔다 와서 오후에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가셔야지 무조건 오늘 병원 가는 날 아침에만 가야 되는 날 이런 식으로 계획 잡아갖고 1년 못 버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앞에 계획서를 알아야만 된다. 요거를 강조하면서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안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좀 이해해 주실 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거 끝날 때 제가 원래 시작할 때도 기도 잠깐 드리고 하는데 시작할 때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끝날 때 주기도문은 하고 끝날 거예요. 요 다음부터 그건 이해해 주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아직 이선희 본장이 안 오셔서 내가 좀 더 주기도문만큼 여러분이 우리가 외워서 하는 가장 기본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기도예요. 이거는 진짜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읽고 외우기만 하는데 제가 이거하고 강의만 지금 책을 이만큼을 썼어요. 이 간단한 주기도문 하나가 우리한테 큰 모든 신앙 문제, 우리 모든 복수신앙 문제, 은혜 문제, 사랑 문제, 다 원수 문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단. 요거 하나만 계속 여러분들이 힘들 때든 뭐든 기도할 줄 모를 때 계속 이것만 책을 보면서 외워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은 큰 축복이 와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조금씩 내가 설명해 드릴 거고, 앞으로 이거 끝나면 주기도문을 꼭 암사하고 끝날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요 나눠진 꼭
교과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항상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1시는 부를 거예요. 그래서 카피를 미리 해드렸어요.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안 갖고 오셔갖고 올라가지고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될 때까지는, 예? 지금 저게 지금 여기서 안 써봐가지고 아직 준비를 못해요. 이거 칠판을 쓰는데 이걸 내가 써가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잡아먹어. 그래서 지금 칠판도 다 준비해 왔는데 지금 오늘 안 쓰고 요걸 자료를 아침에 급하게 해갖고 그냥 말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석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